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정부 때 우리 금융이 민영화 추진에 매번 어깃장을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자위가 결정할 민영화 방식에 대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 자체로 혼선을 주고 그르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종료하는 등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습한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올해 제습기 판매량이 228에서 1100%나 증가했습니다. 제습기 보급률이 90%에 육박한 일본을 볼 때 보급률이 8%에 불과한 우리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됩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점주들이 공정위에 크라운 제과 본사를 제소했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베이커리를 합병한 후 사업 철수를 위해 반품 거부 등으로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동성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계속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 부분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조정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자, 지금 시황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41포인트나 빠졌죠. 1847.13으로 단숨에 1800원대 중반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2.18%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엄청나게 내던졌죠. 4,226억 원어치나 팔았네요. 코스닥도 오늘 6.8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3%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보다는 못합니다만 낙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는 사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62억 원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6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1.38%나 상승을 하면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146.4원이죠.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다니 참 놀랍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붙어보죠. 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현 장세다라는 진단과 함께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고 합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올 하반기에 Q3 축소가 예상이 된다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중국 민감 국가들은 약세를 예상합니다. 테마톡톡, 창당 기대감에 따른 안철수 테마주의 재상승입니다.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고 분할 매수와 매도로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증시 촉앤촉, 버냉키 쇼크로 시장 충격 상당히 큽니다. 집중 분석을 해보고요. 아시아 시장 평상 수지 적자 국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지수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현재 시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낙폭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양상이라서 이 증시에 미치는 이 충격이 상단기에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잘 회복을 한 이틀 전이었던가요? 해주면서 1900선대 회복을 노리던 우리 증시가 다시금 1800선대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당 부분 좋은 모습을 역으로 보였던 데는 그만큼 그동안 풀렸던 그 무지막지한 양의 그 돈의 힘으로 잘 버텨오고 잘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물론 뭐 시간을 두고 점점점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잡힐 가능성이 커진 이상 앞으로 상당 부분 시장 경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 좀 미칠 영향이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 계획을 잡으시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촉앤촉 SK증권 역삼 PIB 지점에 조윤석 과장을 연결해서 한번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큽니다. 자, 현 시장 어느 정도 파장이 일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주식시장의 하락도 문제긴 하지만 우선 환율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유동성에 대한 회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버냉키의 언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동성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 바뀐 상황은 없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급등이 1145원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 않나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채권이든 주식이든지 유동성 탈출의 직접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지표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좀 강세로 돌아가게 된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취해야 되는 아주 조심스러운 장이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버냉키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음 때까지는 정책 공백이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시장은 어떻게든지 단기적 반등은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인해서 자생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 정책 시즌까지의 어떤 시간적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냉키의 이런 발언들은 시장의 상당 부분 그 유동성의 흔들림이나 또한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일본도 한 1.3% 정도, 항생지수도 한 2.5% 정도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좀 움츠려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마감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종료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을 보고서 국채라든지 MBS 매입액을 줄일 것이라고 했지 매입 자체를 그만둔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양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양보다는 그 추세가 이어진다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 위기는 당연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예전처럼 외환 위기가 거대하게 터지면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환율이라든지 갖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면서 내수라든지 증시에는 영향을 좀 크게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상의 시스템 붕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위기라기보다는 인내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던 것은 미국의 급격한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경기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게 된다면 그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원래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출구 전략이 시작할 때 그때는 미국 경기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마감이 된다고 보고 시작 장세로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경상수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경상 적자를 재정 흑자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급격한 환율 변동 그리고 급격한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일부 국가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끼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단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볼 때 외국인의 매수세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 향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런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폭락하기 전부터 대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진행하고 있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빼기 전까지는 이 선물 매도분을 즉 환매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약 5만 6천 계약 정도가 매도 포지션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과거 유럽 위기가 피크에 와 있을 때도 약 5만 3천여 계약 정도였었는데 그 수준이 지금 굉장히 과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매수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시그널을 좀 잡아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직접적인 선물 매수와 같이 보셔야 될 건 역시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 같은 경우 114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동성이 당연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급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외국인이 즉 새로운 수급 주체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지표적인 그런 수치는 환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환율의 안정세를 보이는 기점은 약 1130원 정도 근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는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증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향후 전망과 전략을 알려주십시오. 예, 대단히 조심스러운 운영이 필요한 지금 증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결국 기회는 오게 마련이죠. 지금 시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되면 PBR 100 미만으로 이미 한참 전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840포인트인데요. 1850포인트 미만대에서는 일부 종목별 슬림화가 진행이 되면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8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다음 정책 시즌이 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는 분명히 단기적 매매,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우 빠른 단기 매매 정도가 좀 진행이 되면 좀 알맞는 장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물에 대한 매도수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선물이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것도 오히려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해 두시고 환율과 선물 쪽에서의 시그널을 꼭 잡으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현재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든든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이라이콘과 동바이텍, LTS 등이 한 20%씩으로 현재 세 종목이 편입이 돼 있고요. 네, 수익을 보자면은 동바이텍이 5.6%로 꽤나 높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이 모두 손실을 보긴 했습니다만 1% 미만의 별로 손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한 5% 정도 수익이 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동바이텍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시장 상황에 대한 악화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지금도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이 끝나고 나게 되면 아무래도 7월부터는 실적이 가집게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 바로 동바이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더라도 오히려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7,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TS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력한 지지선을 하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00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미만으로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벌써 지금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TS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비 수주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같은 것들이 2분기 때 한꺼번에 발휘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해를 보신다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할 생각은 지금 현재도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뭐 종목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라이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닥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죠. 고점이 19,000원대였었는데 지금 겨우 밀려서 1,000원 정도 소폭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라이콤이 공급하는 BL과 쓰이는 태블릿 PC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보다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도 롱숏 전략이 업종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종목들을 숏을 하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 롱을 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한, 즉 15,000원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장을 좀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15,000원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굳게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조윤석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또 자세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벤버랭키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우리 시장 점검부터 해주십시오. 네, 이후에는 현선물 집중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에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환율 상승을 해서 선방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순보주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행에 대한 가닥은 잡힌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올 연말쯤으로 이제 축소 시점 예상하고 내년 중반쯤에는 중단할 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저 역시 올 하반기에는 적어도 QE 축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일단 내년 1월 말까지가 이제 버냉키 의장의 임기인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 페드 의장의 교체기가 임박했고 또 페드의 이제 사전 예고가 이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채 매입 기간 소요가 보통 이제 QE2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보통 약 7개월 정도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국채 매입을 결정했으니까 올 상반기 정도면 국채 매입 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국채 매입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미칠 파급,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이번 3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차, 2차 때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할 텐데요. 일단 1차 양적 완화 종료 후에는 역시 채권이 강세였고 주가는 하락했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하면 약 3개월 정도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히려 다시 경제 위기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QE2를 실시했었고요. 또 QE2가 이제 종료를 한 이후에도 또 다시 이제 종료한 후에는 채권이 다시 강세했었고, 그다음에 주가가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재정 위기라든지 S&P의 미국 최고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번 3차 양적 완화 국면에서 종료를 할 텐데 그동안의 선진국가 그리고 신흥아시아 주식, 채권, 통화가 강세였고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러시아의 자산들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소, 원자재, 농산물들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축소로 해서 영향을 받을 곳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이제 신흥아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 쪽의 주식, 채권, 통화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금리 정상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고요. 향후 이제 페드의 권력 교체 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유로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금리 상승을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받았던 신흥시장의 금리 부분에서 상승 압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상대적으로 신흥아시아 자산보다는 긴축 재정 위주에서 성장도 함께 추진하는 유럽 자산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빨리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쳐야 아마 중국 경제 둔화 리스크를 완화시켜서 이제 빚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은 이렇게 별로 매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야 내년도까지는 우리도 한 1,500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규모 부채 매입을 해서 유럽처럼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채권 금리도 급등할 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을 예상을 한 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QE3 투소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영향은 불가피한 걸 당연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경제 체력이 빨리 강하게 올라오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경제 둔화 리스크가 아닌 양적 통화 정책으로 정책 변화가 있을 거를 이제 있기를 기대할 뿐인데요. 그렇지만 당장은 약간 이제 그건 영향을 이제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투자 심리들이 좀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바닥이라는 그런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저가 매수는 철저히 분할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 시간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철수 테마주가 또다시 상승합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정대희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충천여시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안철수 테마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승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일단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9일 안철수 의원의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사무실을 개소하면서요. 이에 따라서 오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어서 사실상 이제 신당 창당을 추진을 본격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들려오면서 일제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의원의 포석은요. 대선 후보 시절 본인을 도왔던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거고,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이러한 싱크탱크를 창당함으로써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포석들을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심포지엄은 아마 신당 창당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요즘 들어서 들쑥날쑥 하는데요. 이 안철수 테마주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급등 및 급락을 반복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략은 일단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 간의 만남에 따라서 양당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기대감으로 또 한 차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테마주들은 본격적인 랠리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고요. 본격적인 랠리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등 급락을 반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점으로 될 거고요. 벌써 여당 쪽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당 쪽에서는 최근에 국토부에서 신고항 관련
그 수요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 타당 조사와 그에 따른 필요 비용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좀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중앙당사 축소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강화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 현재 상태를 보면 과연 그 안철수 의원이 어느 쪽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느냐에도 또 관건이 되겠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시장의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에도 좀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로는 작은 이슈로는 그 주가가 살짝 급등이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또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정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단기 이슈에 불과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철수 씨가 정치 기반을 다져 놓으면 주가는 한 번쯤은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겠다면 그 종목들의 실적과 좀 재물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정치적인 흐름을 먼저 본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마주 가운데 투자 가능한 종목이라면요? 예, 일단 투자 가능한 종목이라면 며칠 전에도 제가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린 이후에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추천드리 좀 급등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안랩이라는 종목은 최근 어떠한 회사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첫 번째, 최근 모바일 기기 관련해서 모바일 기기의 수요 급증으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모바일 기기의 기술 발전에 비해서 보안 솔루션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이러한 취약적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안랩의 그 재물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유보율이 3,000%, 그리고 부채가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침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아직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손절가는 저번에도 제시해드렸던 49,650원. 최근에 가장 저점을 잡고 매수를 대응하시면 요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분할 매수로 좀 잡아주시면 더욱더 중장기적인 관점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오늘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분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엔소프트가 현재 4.5% 올라 있고요. 전진우 팀장의 KG모빌리언스도 2%가 수익이 나 있습니다. 유엔젤 1.6% 플러스고요. 반면 두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손실권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엔소프트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종목 이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엔소프트를 추천하신 지 이틀 만에 수익률이 벌써 4.5%나 났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자,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 대한 이런 매수세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췄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차트로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면, 자, 주가가 빠질 때 12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21선을 돌파를 시켜놨는데, 장 대비해서는 매우 견조하지만 현재 구간 월봉을 한번 보시면 아직 올라갈 구간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심으로 좀 본다면 한 18만 원 선 정도까지가 도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손절가를 일단 수익 중이긴 하나 손절가를 일단 15만 원 선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로는 일단 1차 18만 원 정도 정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워낙 요즘 들어서 뭐 저가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부담은 상당히 좀 덜하고 앞으로 좀 기대감도 큰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은 또 어디일까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 유진로봇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능형 서비스 로봇 업체로서 이제 2013년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항상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10대 기업으로 항상 지원을 해주는 기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서비스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3년 내에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복합 기능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이제 그 10년간 3,500억 정도를 투자 계획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 자체가 1인 가구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2인 가구도 많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현재 좀 유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했었었는데 이제 매진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아이클레버 시리즈 자체가 독일에서도 소비자 성능 테스트는 1위를 기록한 그런 성능이 좀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 이제 아이클레버 홍보대사도 이제 배우를 이제 위촉을 하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드린다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3,000원에서 3,100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6월 12일 날 상한가까지 사실 거래가 됐습니다. 상한가 물량이 소화가 됐었었는데, 이때 삼성전자에서 서비스 로봇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윗꼬리가 나온 모습인데, 사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면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가에서 매수했던 이런 단기성 물량들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이 가격대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의 수익도 좀 고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주일 목표가로는 3,1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일단 2,780원인데 손절가를 2,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꽤나 좀 여러 번 말씀하셨던 종목이죠. 유진로봇에 대해서 다시금 또 재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정한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드릴 김상균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꽤나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가치 투자는 어떤 시장 상황에 급등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빛을 발하는 듯 싶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금 비중이 그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현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으로부터 꽤나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테스트가 20%입니다. 지난번에 10%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아마 20%로 늘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한양ENG도 20%입니다. 그 밖에 펜엔터, 어버브 반도체가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수익률은 48%이고요. 현재 펜엔터가 마이너스 35%로 여전히 손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60% 올라 있고요. 한양ENG 마이너스 4%, 아이테스트 마이너스 1%로 각각 손실을 소폭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 자체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투자라는 그 자체는 기업의 펀드멘탈이 이상 없다라면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락하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3,000원대의 이하 구간이라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박스 구간이라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도 동반 급락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연중 최저점인 오늘 금일 가격으로 약 3,155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 시장 자체가 약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펜엔터테인먼트의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싸다든지 이렇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여기서 포트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홀딩을 해서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시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역시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우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버브 반도체가 펀드멘털이라든지 회사 이상 유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회사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때부터 지속적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1조 부자 이민주 회장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약 평균단가 5,000원대 초반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어버브 반도체도 홀딩을 해서 내년까지 지켜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이 100세까지 MCU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ENG입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에 지난주 비중을 10% 다시 늘렸습니다. 현재 포트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수록 한양ENG 같은 경우는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라인, 시안 라인이라든지 17 라인이라든지 A3 공정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양ENG는 배관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투자 계획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8,400원 대비해서 약 1,000원 정도 빠진 7,100원, 7,190원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빠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눌림 기간 조정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빠지면서 한양ENG도 동반적으로 지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0원 정도의 구간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SK하이닉스가 후공정 부분에서 진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테스트 역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후공정 부분은 패키지 부분만 현재 어느 정도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시장 진입 장비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또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이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내다보고 좀 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익은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투자 비법 몇 가지 전수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가치 투자 종목이든 일반 종목이든 시장과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 자체의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 회사가 실적이 무너진다거나 그 회사의 펀드멘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수가 빠졌을 때 종목 자체가 동반해서 급락한다라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펀드멘털이 이상이 없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을 살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가 자체가 올라갈지 지수 자체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을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실적과 주식은 비례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수록 주가 자체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꾸준히 분할 매수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가 과거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왔느냐 그것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마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전마진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 저평가인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의 방법을 보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과도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그 자체가 프리미엄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주보다는 앞으로 성장은 하고 있겠지만은 과거 실적 대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 자체를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으로 접근하시고 내일 당장 주가 자체가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연말 분기 단위로 생각하셔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이상이 없는가 기업의 문제의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 편입할 종목, LOT 베큐움을 준비를 하셨네요. 반도체나 LCD용 그 진공펌프를 제작하는 회사를 삼성전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업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2번 정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좋은 가격에서부터 이미 탐방을 갔다 오면서 포트에 편입하고 싶겠지만, 주가 자체가 강하게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미뤘던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지수 자체가 빠지면 LOT 베큐움 역시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진공 펌프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공정, 클린룸이라 이런 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공으로 펌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많이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교체 수요, 즉 AS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상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OT 베큐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양ENG나 이런 것처럼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OT 베큐움도 동반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같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T라든지 이런 부품 말고도 특히 올해에 포스코 쪽에 납품하고 있는
비철금속 쪽에서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철금속 부분에서는 기존의 IT가 새로운 신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진공 펄프지만은 기존의 사업분과 다른 사업 부분에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멀티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삼성전자 말고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처까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롭고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의 투자 설비가 지속적으로 같이 될수록 LOT 백큐ම් 또한 역시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LOT 백큐ම්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LOT 백큐ම් 같은 경우에도 6,000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4,000원에서 3,000원대 횡보하던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 자체가 1차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정도의 구간이라면은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1차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수를 하고 지수가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뭐 5,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인 7,000원 이상 돌파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8,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8,000원이라고 목표가를 잡은 것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 정도면은 1차적인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는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OT 백큐ම්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 종료 등등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쪽이 외국인들의 상당한 선호 속에 그동안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섹터이고 보면은 앞으로 그들이 종이 돈 자체가 빠져나가다 보면은 시장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꼬이면서 아무래도 좀 더 깊은 폭의 좀 폭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는 분들께서는 6,000원 정도 선은 그냥 흘려보내고 나는 그냥 한 최저가 정도에서는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선을 한번 잡으면서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가 자체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사실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하방 경직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지수가 빠질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내일 당장 주식이 오른다면 오늘 많이 사겠죠. 하지만 내일 당장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정도의 1차 구간에서 먼저 분할 매수를 해서 이미 들어가시고 2차적으로는 5,000원 정도의 구간에서는 2차적으로 매수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포트 비중에서 20% 정도 채웠겠지만은 포트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탐방을 가면서 주담 통화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대외 변수,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지 내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급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채울 것인가, 목표가까지 얼마나 큰 비중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의 수익률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2%의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하시는 것이 오히려 포트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당장 앞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는 꼭 이게 담아둘 필요가 있다. 매수해서 분할해서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이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나마 37포인트대로 좀 낙폭을 줄여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FOMC 그 벤 버냉키가 좋지 않은 말 얘기가 하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벤 버냉키의 발언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고 벤 버냉키의 발언은 이미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려져 있는 악재가 오늘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악재가 해소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현재 워낙 감해도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최대한 아끼면서 너무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루에 1%씩이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께서 오늘 새로운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 포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10%가 줄었습니다. 현금 30%이고요. LOT 백큐ම් 10%가 추가됐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60%로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지키고 있고요. 펜앤턴은 마이너스 35%, 나머지 두 종목은 아직까지는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의 손실입니다. 에로티베큐미 신규 편입됐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